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은 3교시, 즉 세 번째 과목의 첫 번째 영역이죠. 정책론 재밌습니다. 조금만 쫓아와 주시면은 여러분 좋은 결과 없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과목이 바로 영역이 바로 이 정책론입니다. 자, 정책에 대한 정의들이 뭐 윌렌스키, 르보, 러마니신, 던햄 얘기 나와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제가 정책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정책을 하느냐, 누구에게 정책을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정책을 하느냐. 그렇죠? 정책이라는 것은요,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그 정확히는 정부가 하죠.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은 정부, 이제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요 안에 다시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은 사실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민간 개인이 정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당연히 국민한테 하겠죠. 국민한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책의 대상인 국민을 보통 두 가지 관점으로 봐요.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또는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국가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소모를 해야 됩니다. 돈을 써야 돼요. 그렇죠.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누구한테 쓸 것이냐. 이렇게 해서 선별적, 보편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선별적이라는 건 뭐냐? 전체 국민 중에서 어떤 특정 대상들만 골라서, 보통 이 특정 대상들은 자기 스스로 삶에 대한, 즉 자기 생존과 관련된 비용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요 대상이 돼요. 이해돼요?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같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본인들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자기 생존과 관련되어진 무엇인가를, 이제 생계와 관련되어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만 어떻게 된다? 복지하겠다. 그렇죠. 선별적이라고 얘기하고. 자, 보편적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보통 인과적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고 특정 연령만 채워지면은 무조건적, 네가 부자건 가난한 자건, 우리가 선별적은 보통 부자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 위주로 제공이 되어지는데, 이 보편적은 네가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조건 다 주어지죠. 그게 보편적이에요. 됐죠? 자, 뭘 갖고 하느냐? 정책과 관련되어진 자신들만의 가치, 그 다음에 이념을 가지고서 합니다. 쉽게 하면 정책은 정책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가치 또는 이념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그 시도를 5년마다 한 번씩 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못 넘어 사회복지 정책을 이렇게 후라당 뒤집어 갖고서 전혀 생판 모르던 정책들을 한 번씩 해보고, 또 5년 뒤에 이제 대통령 아저씨가 또 아저씨나 또는 아줌마가 새로 들어오시면은 또 옛 것은 사라지고 보라 새 것이 되어서 또 이제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 갖고 있는 이념 가치를 국민들한테 적용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 거다, 이게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 생각이죠. 그렇죠? 자, 그것 때문에 사실 혼동이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다양한 정책 대안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국가가
즉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그 국민을 선별적 또는 보편적으로 보던지 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을 그 국민들한테 적용을 하는데, 왜 국가냐? 국가는 일반 민간하고 틀리게 공적 권력을 갖고 있어요. 공적 권력. 그걸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하죠. 이 공권력은 법에 의해서 보통 보장을 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죠. 법으로 이 권력만큼은 국가가 이런 권력을 국민한테 행사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공권력을 갖고 국민들한테 이걸 강제로 적용하는 거야. 그게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다. 물론 이게 그 일반적인 정책의 개념도 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 정책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가치 이념에서 드러나거든요. 이 가치 이념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진 가치 이념을 국민들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국가가 자신들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갖고 국민들을 선별적 또는 보편적으로 구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념을 다양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적용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사회복지 정책이다. 정의됐죠? 자, 우리 사회복지 개념 변화, 이거 로마니신이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이미 공부했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책 개념 보니까 정책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배분 보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형성 및 구체하고 가치 이거를 권위적으로 즉 공권력을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가치가 퍽퍽 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사실 뭣도 모르고서 저 사람들 가치에 의해서 저게 사회복지구나, 저렇게 하는 게 이제 바른 거구나, 이러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래요.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그냥 뒤집어졌다 펴졌다, 5년마다, 그죠? 이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만의, 우리 국민만의 진짜 국민의 염원과 일반적 보편적 가치가 반영되어진 복지 체계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권이랑 과거 이명박 박근혜 씨 때 정권이랑 노무현 씨 때 정권이랑 이 복지 패러다임 자체가 아주 전혀 틀리죠. 그렇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자, 정책 영역. 가장 협의적인 건 서비스 정책이고, 협의적으로 보고, 자, 이 광의만 좀 봅시다. 광의는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외에 이제 조세와 그다음에 노동 시장 정책까지 포함이 돼 있다. 뭐하고 조세. 그러니까 세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죠.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국민을 놓고서 이제 부자 빈자로 갈라놓고, 부자들한테는 많이 걷어야 되고 빈자들한테는 부자한테 걷은 걸 나눠주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문제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세금 정책도 사회복지 정책으로 넓게 보면 볼 수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노동 정책.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 어떠냐면 사용자는 부자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는 가난한 자, 빈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모습들은 그게 아니지만, 그렇죠? 여하튼지 간에 자, 그렇게 났었을 때 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 같은 것들이죠.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최저임금제 같은 것들이 넓게 보면 어떻게 된다? 사회복지 정책에 포함이 되어진다.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 기능들. 자, 사회통합. 사회통합이란 말이 나와요. 사회통합이 뭘까? 자, 이런 거야. 항상 사회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은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을 이해하고 싶으면은 이분법적, 어떻게 보냐면은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이걸 더 리치라고 합니다.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 명사가 돼요. 그래서 rich people,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 더 poor,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러면 자, 이 둘 사이에서는 아주 필연적으로 갈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뭐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갈등 이론 공부하셨죠? 항상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딱 보는 순간부터 이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 어이씨, 저 가난한 것들, 저것들 자꾸 나한테 뭘 요구하네. 난 쟤네들한테 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렇죠? 자, 반면에 이 더 푸어는 어떻게 해? 저것들 내 덕분에 부자 돼놓고서 내가 근로자고 네가 사장님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줘서 네가 부자 됐거든. 네가 한 거 별로 없어. 너는 저 땅콩하고 저 물컵 집어던지고밖에 없지. 일은 실제로 내가 다 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예. 그래서 더 푸어, 더 리치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꾸 얘네들한테 어떻게 해? 너 내 거 내놔. 네 거 내놔 임마. 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못 줘. 난 절대 못 줘. 이러고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컨플릭트,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갈등 문제가 자꾸 증폭이 되면은 우리가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혁명이 뻥 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꾸 부자들이 자꾸 지네 거 더 많이 챙기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한테 자기 것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자, 더 리치들, 니네 부자들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즉 더 푸어들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일방적 이전, 뭐라고? 소득의 일방적 이전을 시키라고 명을 합니다. 일방적 이전. 다시 뭐라고? 일방적 이전. 자, 일방적 이전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얘한테 한 방향으로 준다라는 뜻이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런 거지. 우리가 원래는 이 시장 경제 체제, 우리가 사회복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 보통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이 시장 경제 체제가 배경이 돼야 돼요. 자, 이 안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래가 일어나죠. 거래. 쌍방적 거래라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쌍방적 거래라고 하는데 부자는 부자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가 이걸 갖고 싶으면은 이것에 상응하는 이 분필을 내가 갖고 싶으면은 이 분필에 상응하는 대가를 얘한테 줘야만 나는 이걸 가질 수 있는 거야. 대가 없이 너 내놔 이러고 갖고 가는 그 순간에 이제 절도죄가 성립이 돼서 감옥에 가는 거죠. 이해되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런데 이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이 국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공권력을 통해 갖고 야, 너 부자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사람한테 줘. 그 국가가 어떻게 해? 부자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갖고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 소득의 일방적 이전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소득의 일방적 이전. 이 일방적 이전은 이 쌍방적 거래와 달리 이 소득의 일방적 이전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갈등 문제 해결을 하는 거야. 얘는 자꾸 안 주려고 하고 얘는 자꾸 받아내려고 하는데 국가가 여기 중재를 서가지고 야, 네 거 가진 거 얘한테 강제로 내놔. 강제로 뜯어갖고서 얘한테 줍니다. 강제로 내놔. 그렇죠. 줄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어떻게 합니까? 좋아. 그게 바로 사회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통합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부자와 빈자 사이 이 갈등의 문제를 국가가 중재해서 어떤 방법으로 소득의 일방적 이전,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소득 재분배라 그래. 뭐라고? 소득 재분배. 이걸 또 다른 말로 2차적 분배라고 합니다. 꼭 다 알아놔야 돼요. 2차적 분배.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쌍방적 거래, 이게 이제 1차적 분배예요. 이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소득을 이제 이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겁니다. 갈등을 봉합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회 통합이 되면 정치 안정이 되는 겁니다. 사회 통합이 되면. 우리가 정치적 안정이라는 얘기가 뭐죠? 우리 쉽게는 국론분열이라고 하죠. 국론분열. 여당 야당이 맨날 싸움질해요. 그 정치적 싸움이거든요. 그게 국론이 분열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통합을 통해서 사회통합의 결과물이 사실은 정치적 안정이에요.
그렇죠. 안정화되죠. 더 이상 싸움 다툼이 없고 부자는 부자 거, 가난한 자 거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존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 중요한 개인을 자립하고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둬요. 이게 잘 나오죠,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잠재 능력 향상을 위한 재생산을 보장합니다. 이게 뭘까? 재생산 보장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특히 이제 의료보장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을 못합니다. 그때 국가가 의료보장, 우리나라 이제 그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이 있죠.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야, 너 네 병 고쳐줄게. 싹 고쳐줘. 그럼 어떻게? 다시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죠. 즉 재생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 기제가 원하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해 낼 수 있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재 능력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이해되죠? 사회보장제도는 사실 이런 재생산에 많이 초점을 둬요. 우리가 앞에서 그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공부하셨던 자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활도 뭐예요? 또 지금 상태가 요 모양 요 꼴에서 일을 못 하는구나. 뭘 할 줄 모르는 거야.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서 내가 뭘 해야 먹고 살지를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국가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하라는 대로만 쫓아와. 그게 자활이죠. 그렇죠. 자, 기회 재분배를 통한 사회 구성의 사회화 읽어보시고, 소득 재분배,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소득 재분배 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회 통합을 만들고 정치적 안정을 만들고 사회 문제를 해결시키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런 일들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는 부자한테 너 내놔 이런다고 그냥 주지는 않다 보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공권력, 그렇죠. 그들이 나서 갖고 어떻게 강제로 내놔 해야지만 내놓겠죠. 그게 바로 소득 재분배다.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 및 특징. 자, 국민 최저 수준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 존엄성, 사회연대의식. 자, 사회연대의식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사회연대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책임이 꼭 네 책임만이 아니다. 우리 공통 같이 연대해서 책임지자. 그게 바로 연대의식이에요. 저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의식이 아니고 여러분 같이 책임지자, 같이 가자, 같이 함께하자. 이게 연대의식이죠. 그래서 사회통합 질서유지, 소득재분배, 개인의 자립성 증진, 정상화 이념의 확대. 자, 사회연대의 기초에서 사회적 평등 실현하며 사회적 적절성을 확보한다.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적 기능을 수행하고, 서비스의 주체는 정책을 형성, 지평, 제공하는 기관이며 전 국민이다.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까지만 보면 그게 이제 잔여적이야. 반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그게 이제 보편적이다. 자,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다.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이념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반영이 되어지다 보니까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항상 가치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그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가 전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가 반영돼서 만들어진 이 정책의 대안들도 전혀 이질적이죠. 자, 갑자기 여기 또 자동안전장치가 나왔는데, 경기 상승 시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반면 경기 하락 시 과도한 하락을 막아주는 경제의 자동안전장치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동안전장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자유주의자들, 우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 이 자유주의라는 것이 사회복지에서는 조금 경계해야 될 것들인데 시장 만능주의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체제, 원시장 체제에 시장의 자율성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라. 그게 자유주의예요. 다시,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라. 그게 자유주의야. 그러면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본다면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는 뭘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만들어내죠. 항상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내비두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죠.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서 점점 부풀려져서 부자가 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그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사실은 없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 항공사 사장님 따님들 아실 거야, 누군지. 그 D항공사에 계신 그 물컵 던지고 땅콩 던지는 그 따님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만일 그 사람들이 그 항공사의 회장의 딸로 태어나지 않고 일반 서민 노동자의 딸로 태어났으면 제가 봤었을 때 뭐하고 살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하고 살았을까. 아마 던지기를 잘하니까 투포한 선수를 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창 던지기 선수를 했을까? 눈매가 무서우니까 뭐 할까요? 어디 저 술집 같은 데 가고서 저 그 사람들 이렇게 매섭게 노려보는 일, 그 기도라래나요? 제가 또 뭐 그런 데 다닌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했지 지금처럼 무슨 회사에 뭐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고 하는 짓은 절대 못했을 거라는 거지. 이유는 뭐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초적 자본에 근거한 거예요. 부모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 자본에 근거한 거죠. 자, 여하튼지 간에 자 보면 이 자유주의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하에서 형성된 것을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 체계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어요. 시장은 반드시 경기라는 걸 탑니다. 경기. 그러니까 경기가 상승이 돼서, 즉 경제 상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경기인데, 경기가 상승될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강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경기가 좋아질 수는 없어요. 이 시장 체제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제 경기 하강 상태 또는 경기 침체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어쩔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뭐 다양한 정책적, 경제적 어떤 수단들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여하튼지 간에 이런 경기 하강 시에 자동안전장치가 발휘가 되는 건데, 자 보면 이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의 반대가 이제 사회주의인데, 이 사회복지 하자는 사람들이죠. 이 사회주의자들은 야, 니네가 얘기하는 거, 자유주의자들 니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나타나, 그렇게 따졌어요. 자유주의자들한테. 그랬더니 자유주의자들이 헛소리하지 마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했었을 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 얻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득이 뭐냐?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사회주의가 그럼 우리도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사회주의가 우리도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그래서 만든 개념이 바로 자동안전장치 개념이에요. 뭔 말인지 돼요? 자, 자동안전장치 이런 겁니다. 경기가 과열이 돼. 그러니까 경기 상승이 돼서 경기가 과열이 돼 버렸어요. 이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야. 샥 많이 걷어. 그렇죠? 거두면 어떻게 될까? 자, 경기가 과열된다는 건 뭐냐면 부자들이 그 돈을 갖고서 투자처에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 자기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 버려.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지? 부자들이 돈을 뜯기니까, 뜯긴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자기 돈이 이제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더 이상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경기 과열이 안착되겠죠. 경기가 과열됐었을 때 이 과열의 주범들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이 과열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 그러잖아요. 그거 전부 뭐지?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자꾸 살라고 하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몇십억, 몇백억씩 되는 그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저 강남 아파트 20억짜리를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기 과열의 주범은 누구야? 부자들이야, 부자들.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경기 과열 시에 세금을 걷어서 그걸 어떻게 완충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고. 자, 경기가 침체됐어. 이때는 자, 잘 보세요. 국가가 그 돈을 풀어요. 걷었던 돈을 풀어서 빈궁한 자, 가난한 자들한테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나 또는 공공부조나 사회복지 관련 급여를 싹 제공해 줘 갖고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무슨 소리냐? 경기가 하강됐었을 때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 부자들은요, 경기가 하강돼도 피해 안 봐요. 우리나라 경기가 가장 침체됐던 때가 97년도 IMF 사태였었죠. 그 IMF 사태, 뭐 여러분들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경험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부자들이 망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 뭐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이제 중산층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몰락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 다 잘리잖아요. 부자들은 절대 안 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잘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지원을 국가가 걷어놓은 세금을 갖고 하는 거죠. 실업급여를 주고, 그렇죠?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들한테 생계비를 주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자동안전장치. 그러니까 경기를 안정화 상태에 이렇게 놓여지게 만들죠. 과열됐었을 때는 부자한테 세금 걷어갖고서 경기 과열을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경기가 하락됐었을 때는 여기에 피해자인 이 더 푸어, 가난한 사람들한테 국가가 걷어놓은 세금을 갖고 지원을 해줘서 이 사람들 생활이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해되죠? 이게 바로 자동 안전장치다. 보통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이 이 시장 경제 체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얘기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하면은 전부 돈 낭비라고 생각해요. 복지에다 돈 쓰는 거는 이건 아주 미친 짓이다. 쓸데없는 데 쓰는 소모성 비용이다. 완전한 휘발성 비용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에 대해서 사회복지가 아니다, 우리도 경제에 기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자동안전장치 개념입니다. 너무 얘가 길었어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자, 가치를 실현한다 그랬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25문제 중에서 2문제는 꼭 가치에서 나와요. 25문제 중에서 2문제는 가치에서 나온다. 여러분, 제가 묘기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보세요, 묘기. 자, 지금 칠판 2개가 있는데, 얘 보고 제가 여기 멈추라고 합니다. 멈춰라! 차! 야, 멈춰 있죠? 신기하죠? 띄어져라! 띄어집니다. 제가 지금 마술을 보여드린 겁니다. 마술. 자, 재미없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나이 값을 못한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자, 그러면 이 가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보통 평등의 가치와 그다음에 자유의 가치, 그다음에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그다음에 효율성의 가치라고 하는 이 4가지 가치를 어떻게 분배해서 갖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나눠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다양한 가치 행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서부터 공부를 해볼 건데, 뒷다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기억보다는 이렇게 좀 응용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어떤 가치를 얼마만큼, 어떤 종류의 가치를 얼마만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정책을 피는구나 라고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4가지 외우셔야 돼. 평등, 자유, 효율, 사회적 적절성. 사회적 적절성까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할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다음 시간 우리 또 행복한 모습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